그 인간이 감옥에서 나오면 난 죽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는 그를 사업가라 불렀고 누군가는 괴물이라 불렀다. 하지만 장미애는 단 하나로 정의했다. 그 사람은 죄책감이 없는 인간이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런 일 모릅니다. 형광등 아래 독고탁은 턱을 괴고 앉아 있었다. 표정 하나 흐트러짐 없이 경찰의 질문을 흘려보내고 있었다. 소전무가 자백했습니다. 지시받고 묵은 쌀 넣었다고 말이죠. 세상에 요즘 자백이면 다예요? 그 친구가 어디 다쳤나? 생사람 잡으시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테이블 밑으로 감춰진 그의 주먹은 살짝 떨리고 있었다. 근데요, 결정적인 증거는 찾으셨어요? 순간 형사의 눈빛이 바뀌었다. 독고탁의 입가엔 미묘한 웃음이 스쳤다. 아무리 수사를 해도 그는 늘 그렇게 빠져나갔다. 자신만만한 걸음으로 경찰서를 나서던 그가 작게 중얼거렸다. 쓸모없는 놈. 입만 살아선 도움이 안 되네. 바로 그 순간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장미애가 숨을 꾹 참으며 운전대를 꽉 움켜쥐었다. 다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엔 절대 무사히 보내선 안 된다. 오늘은 독고탁의 무너지는 모습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즐겁게 시청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죽여버릴 겁니다. 그 인간 독고탁. 나만 죽을 순 없지. 그 자식은 무너져야 해요. 해외로 도피한 소전무가 누군가에게 속삭이듯 말했다. 그 눈빛은 절망이 아니라 오히려 이상하리만치 또렷했다. 20해를 그 사람 밑에서 살았어요. 죄를 대신 덮고 입을 닫고 심지어 인간답게 사는 법도 잊으면서요. 그런데 지금은요. 내가 전부 뒤집어 썼습니다. 그 사람은 또 깨끗하게 빠져나갔죠. 며칠 뒤 그는 현지의 한 허름한 바에서 술에 만취한 채 경찰에 자수했다. 알코올에 절은 얼굴로 다 말하겠다며 비틀거리던 그는 며칠 만에 한국으로 신병이 인계됐다. 장미애는 그 뉴스를 들으며 한참 동안 입을 다물지 못했다. 그 사람이 그럴 리 없어. 소전무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사람이 아니야. 진실이 있다면 그건 숨어있는 쪽일 거야. 가려진 쪽에서 이 판을 조종하고 있는 진짜 괴물. 장미애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나도 그 잿더미 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야 할 때가 됐어. 경찰은 모두 같은 편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독고탁에게 굽실거렸고 누군가는 끝까지 물어뜯었다. 말도 안 됩니다. 그 인간 이번엔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수사과장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그러나 맞은편 상급자는 서류를 덮으며 조용히 말했다. 과장님, 선 넘지 마십시오. 이건 윗선에서 정리된 사안이에요. 같은 시각 강남의 일식당. 독고탁은 봉투 하나를 천천히 테이블 위로 밀었다. 이 정도면 앞으로 몇 달은 조용히 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익숙한 손놀림. 익숙한 거래. 그는 이번에도 확신하고 있었다. 자신은 또 빠져나갈 거라고. 며칠 뒤 소전무의 체포 소식이 뉴스에 보도되자 마광숙과 오천수는 경찰서를 찾았다. 그 사람. 이번에도 또 빠져나가지 않을까요? 마광숙의 눈빛이 흔들렸다. 오천수도 조용히 한마디를 보탰다. 우리 가족 그 사람한테 너무 많이 당했습니다. 잠시 침묵하던 수사과장은 그들을 바라보며 고개를 들었다. 예. 이번엔 다릅니다. 반드시 죗값 치르게 하겠습니다. 이제 경찰 안의 균열이 독고탁의 미끼에 반응하기 시작했고 정의와 거래, 그 중간에서 누군가는 칼을 갈기 시작했다. 그대로 두면 또 누군가 무너집니다. 이제 내가 직접 끝을 봐야겠습니다. 소전무의 한국 소환 소식을 접한 한동석은 결심한 듯 주먹을 꽉 쥐었다. 눈빛엔 흔들림이 없었고 그의 숨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낮고 단단해졌다. 며칠 뒤 LX 호텔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구치소에 수감된 소전무의 변호사였다. 소전무가 회장님께 따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남기는 건 꺼려하는 눈치고요. 한동석은 잠시 고민에 빠졌지만 곧바로 변호사에게 자리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며칠 뒤 비공식 면담이 이루어졌다. 면회실 너머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던 소전무가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회장님, 저 다시는 이 자리에 설 일 없을 줄 알았습니다. 말문을 연 그는 오래 참았던 말을 조금씩 흘려놓기 시작했다. 회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 사람 밑에선 누구도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걸. 한동석은 묵묵히 듣기만 했다. 소전무의 눈빛은 더 이상 겁먹은 부하의 그것이 아니었다. 저도 죗값을 치르겠습니다. 근데 진짜 죄를 저지른 사람이 또다시 빠져나가는 걸 지켜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그리고는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결정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USB 하나가 있습니다. 그 안에 그 사람이 직접 지시한 음성 파일과 거래 내역, 계좌 흐름이 일부 남아있어요. 한동석이 눈을 좁혔다. 그럼 경찰에 말하는 게 빠를 텐데. 소전무는 말을 이었다. 경찰도 못 믿습니다. 아시잖아요. 독고탁이라는 사람. 이미 경찰 쪽도 돈으로 매수했을 것 같아서 회장님께 말씀드린 겁니다. 어디 있는지는 저만 압니다. 하지만 그걸 꺼내려면 밖에서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다. 어디 있는지 말해주면 내가 확보해두겠네. 소전무는 조용히 숨을 들이켠 뒤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그럼 시작해 주십시오. 그 USB 하나가 그 인간의 끝을 끌어낼 수 있어요.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들려왔다. 한동석은 반사적으로 몸을 돌렸다. 창고 문이 반쯤 열린 틈 사이로 낯익은 얼굴 하나가 들어왔다. 장미애. 여긴 어떻게? 말을 잇기도 전에 장미애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소전무는 원래 내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만나라고 한 것도 저예요. 소전무가 USB 얘기를 꺼내면 당신이 여기 올 줄 알았죠? 한동석은 놀란 기색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USB는 어디 있습니까? 책상 서랍 안에 봉투에 담겨 있어요. 한동석은 서랍을 열고 조심스럽게 검은색 USB를 꺼냈다. 얼마나 오래 그 자리에 있었는지 봉투엔 먼지가 소복이 쌓여 있었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장미애는 창고 한켠에 앉으며 작은 숨을 고르고 말했다. 며칠 전 경찰 쪽 사람이 신라주조랑 조용히 만났어요. 한동석은 USB를 바라보며 물었다. 뭐가 오갔습니까? 돈입니다. 빨리 수사를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그 경찰 꽤 높은 사람 같았어요. 한동석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었다. 이건 생각보다 더 깊이 썩었군요. 장미애는 말없이 창고를 둘러봤다. 벽에 부착된 오래된 신라주조 마크 아래 녹슨 쇠붙이들이 부서질 듯 흔들리고 있었다. 그 사람 이런 식으로 또 빠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요. 한동석은 단호했다. 이번엔 못 빠져나갑니다. 절대. USB를 손에 쥔 채 두 사람은 말없이 창고를 나섰다. 그 길로 한동석은 마광숙을 만나 모든 상황을 이야기해주며 이 안에 우리가 찾던 게 전부 들어있어요. 한동석이 건넨 봉투 안엔 USB가 담겨 있었다. 마광숙은 숨을 죽이며 한참을 바라보다 짧게 한마디를 내뱉었다. 이제 끝장을 봐야겠네요. 내가 독고탁 핏줄이 아니라면 이제 난 누구예요? 그날 밤 독고세리는 혼자 집으로 들어왔다. 익숙한 정적 속에 말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하던 순간 살짝 열린 안방 쪽에서 들려오는 장미애의 낮고 가라앉은 목소리가 그녀의 걸음을 멈추게 했다. 세리는 그 사람 딸이 아니야. 세리는 그대로 굳어버렸다. 숨을 고른 그녀는 거칠게 방문을 열었다. 엄마. 장미애가 놀라 돌아봤다. 지금 우리 아빠가 진짜 아빠가 아니라고 했어요?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은 장미애를 곱게 바라보고 있었다. 장미애는 잠시 말을 잃더니 세리에게 다가와 그 손을 조심스럽게 감쌌다. 그리고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세리야, 내 진짜 아빠는 소정무야. 세리는 말없이 눈을 깜빡였다. 숨소리가 작게 흩어지고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다. 그럼 내 아빠가 독고탁이 아니란 소리야? 장미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었다. 그 사람은 내가 태어난 것만 알아. 그때
그 사람은 회사밖에 몰랐고 난 너무 외로웠어. 장미애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가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때 소전무와 잠깐이었지만 마음이 갔었어. 그러다 내가 생긴 거야. 세리는 조용히 고개를 떨궜다. 장미애는 그녀를 바라보다 한 발짝 다가가 세리의 어깨를 감쌌다. 세리야, 그게 죄인 줄 알면서도 말을 못했어. 널 지키고 싶어서였어. 장미애는 세리를 꼭 안았다. 세리는 끝내 참았던 눈물을 장미애의 어깨에 조용히 흘렸다. 괜찮아. 세리야, 오늘은 다 울어도 괜찮아. 그는 끝까지 웃고 있었다. 수갑이 채워지기 전까지도. 새벽 6시 신라주조 본사 건물 정문 앞 검은 정장을 입은 형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차량에서 내렸다. 구속 영장이 들린 순간 한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그리고 사무실 유리창 너머 독고탁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드디어 왔군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수사과장이 조용히 말했다. 독고탁 회장님, 뇌물수수와 증거인멸 협박, 그리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합니다. 독고탁은 눈썹도 까딱하지 않았다. 오히려 넥타이를 정돈하며 스스로 손을 내밀었다. 뭐 이쯤이면 충분히 버틴 거겠지. 형사가 조심스럽게 수갑을 채우는 순간 독고탁은 주변을 천천히 둘러봤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기억해둬요. 난 곧 다시 돌아올 테니까. 한동석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다. 소전무의 USB는 이미 경찰의 손에 들어갔고 독고탁의 음성이 담긴 파일은 결정적 증거가 되었다. 심지어 그 파일엔 LX 호텔 납품건을 의도적으로 방해한 정황까지 담겨 있었기에 호텔 쪽에서도 고소를 준비 중이었다. 언론은 즉각 반응했다. 속보 신라주조 독고탁 회장 구속. 묵은 쌀 막걸리 유통 논란에 이어 뇌물 수사 결정타. 공무원 연루 정황 다수 수사 확대 중. 경찰서 유치장 철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독고탁은 잠시 눈을 감았다. 다들 착각하지 마. 내가 여기 있다고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전보다 훨씬 낮고 작았다. 다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는데 어디서부터 꼬인 거야? 구치소 안. 독고탁은 텅 빈 눈으로 벽 하나 없는 공간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그는 계획을 믿었다. 그는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다고 믿었다. 모든 걸 되돌릴 수 있다고도 믿었다. 하지만 방금 전 접견실에서 그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말을 들었다. 그 애는 당신 딸이 아니에요. 그 말과 함께 장미애는 조용히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소전무와 독고세리의 유전적 일치 확률 99.99%. 독고탁은 봉투를 들고도 한참을 아무 말 없이 가만히 있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눈동자는 서서히 흔들리기 시작했다. 거짓말. 거짓말이겠지. 그럴 리가 없어. 장미애는 눈길조차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 사람 아이야. 그때 당신이 회사밖에 모르던 시절 난 너무 외로웠어. 그 말에 독고탁은 그 자리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 어떤 구속보다 그 어떤 수치보다 더 무거운 진실이었다. 그날 밤 독고탁은 구치소 침상에 앉아 한참을 머리를 감싸준 채 있었다. 그리고 아무도 듣지 못할 목소리로 혼잣말처럼 말했다. 내가 도대체 뭘 지키려고 했던 거지? 한편 그 시각 장미애는 세리를 자신의 무릎에 기대어 앉혔다. 세리는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 사람 지금 어떤 기분일까? 장미애는 세리의 머리카락을 천천히 쓸어내리며 작게 아주 작게 말했다. 아마 세상에 혼자 남겨진 기분일 거야. 멀리 구치소 외벽에 번개가 내리쳤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누군가의 세상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오늘의 이야기는 그토록 지키고 싶었던 존재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다는 가장 가혹한 진실 앞에서 권력과 이름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은 이 채널을 성장시키는 원동력입니다.